하반기에 3차례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말바꾸기가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미증시부터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말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면제가 많을 거다라고 해놓고 바로 강공으로 선회하면서 모든 국가 예외 없이 상호관세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일괄 보편관세 부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스탠스로 변경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독일 또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로 뭉쳐서 대응하겠다, 우리도 지금 미국이 때리면 보복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유럽까지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푸틴에 매우 화가 난다, 우크라이나전 휴전 합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니까 러시아 석유에까지 25% 2차 관세까지 때리겠다 하면서 트럼프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관세에 대한 폭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트럼프 관세 폭격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또한 헤드라인 PCE는 예측치에 부합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안 그래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매크로 악재가 겹쳐지면서 크립토와 미증시에 엄청난 지금 조정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지난주 금요일 PCE 발표가 트리거가 되면서 주말 동안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발언까지 더해서 지금 81K까지 큰 폭으로 지금 되돌림을 준 상황이고, 심지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미증시는 오히려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일단은 전 저점이었던 76K를 아직은 터치해주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미증시보다는 방어력이 강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한 관세에 대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인플레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12월에 연준이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는 무려 81%까지 올라오면서 점점 더 이제는 연준이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사용으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 20%에서 무려 35%까지 상향했고, 골드만삭스는 22년 급격한 통화 긴축과 2023년 스와프 관련 스트레스를 겪을 때 마지막으로 이 수준까지 전망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3.0%였던 올해 핵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해야 된다. 연준이 성장과 고용에 대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3차례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4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 4월 5일이면 아마 4월 2일 날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파월이 투수로 나와줄지 아니면 기존처럼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줄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흔들기는 제대로 작용을 해서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약달러의 흐름,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다시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하면서 4%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흔들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길 바란다라면서 파월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CME의 3번의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높아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침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리세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파월로 하여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크립토 개별 시장에서는 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가 이번에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USD1을 지적하면서 규제 독립성 훼손을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 금융 시스템에 전례 없는 리스크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 공포로 작용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후원하는 미국의 대형 채굴 기업인 허팔로부터 출범이 됐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자식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도 모자라서 채굴 시장까지 관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 대한 가장 큰 목소리가 나오는 이 시기에 트럼프 아들의 연계 투자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200만 달러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업 준비금 전략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가장 밀접한 아들들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부터 채굴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진입을 하려고 할까? 이들이 시즌 종료가 될 걸 알고 이렇게 진입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이 불안감이 큰 시기에 수면 아래에서 인프라를 깔아서 독점하려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자마자 오렌지색이 더 필요하다,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대한 암시를 해주었고,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홀딩스 같은 경우도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 확대를 계획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할까?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20억엔 규모의 보통주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겠다. 과연 이들이 시즌 종료에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해서 향후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지,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최종 상승 불장전 저평가 구간에 매집을 하는 것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는 5년 내에 S&P 500 기업의 25%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 같은 이런 전략이 다른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90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유통량의 3%에 해당한다. 그만큼 향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준비금으로 채택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또한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국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전년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왜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과거 가상자산은 사기다,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시즌 종료가 언급되는 이 시점에 보유액을 3배나 증가시켰을까? 그리고 보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8%나 급증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연구위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 시장이 이대로 시즌 종료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확장 전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일지 높으신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부통령 고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국가 비축은 공공이익에 부합하며 브라질의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채택에 대한 암시를 하는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금융자산 활용 논의를 하면서 달러 의존을 축소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재무장관 실루아노프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자산이 브릭스 무역을 지원할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브릭스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디지털 자산을 재정 구조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브릭스 또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폐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경제가 위태한 그런 신흥국들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2025년 4분기에 디지털 다르함까지 출시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일본의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이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이 더 이상 무형자산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의 지위를 얻게 되고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지금 인하될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바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제 흐름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의 연방예금 보험공사인 FDI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감독은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정식적으로 공표를 해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 5,000곳이 암호화폐 사업에
암호화폐 진출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면서 악법이나 암호화폐 혁신을 막는 규제들은 계속해서 철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또한 대형 마켓메이커 윈터뮤트 등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크립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크립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과 계속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인터넷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는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가상자산 표적 정책 전부 다 철회할 거다 하면서 100일 동안 전례 없는 개혁 12가지까지 도입하면서 완전히 폴 애킨스발 변혁이 예상된다라는 내부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네이트 제라시 트와의 CEO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SEC에 총 11개 리플부터 솔라나, 도지, 에이다, 아발란치, 수이, 헤데라, 폴카닷, 라이트코인, 앱토스 그리고 엑셀라에 대한 ETF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변혁을 추진하면 빠르게 승인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까지 이제 칼을 뽑아서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도지 또한 SEC 시스템 및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SEC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규제했던 부분 칼을 뽑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세라는 매크로의 벽에 지금 크립토 시장의 가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규제와 여러 국가 기관의 지금 채택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겹겹이 레이어를 쌓아서 저변에 깔리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라우팔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게임이 거의 끝났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다 왔고 조만간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M2를 3개월 앞당기면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M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준 만큼 약간의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유동성 흐름을 따라서 비트코인도 튀어오를 거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관세의 불확실성 4월 2일까지는 이러한 변동성 흐름이 지속되고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일 연속으로 유입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지난주 금요일 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지금은 현재 차트 분석, 지지저항, 추세, 엘리어트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가장 중요한 수요단의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발언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금 비트코인도 조정을 끝내고 상승해 주려면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ETF의 유출이 유입으로 변환되는 그 시점이 다시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ETF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단기 홀더의 지금 MVRV 같은 경우는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 굉장히 지쳤던 장기 조정 때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고 즉 저평가 하지만 공포의 심리도 같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임을 시사했고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6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 90K 그리고 3개월 미만의 초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인 97K의 지금 벽에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자리가 비트코인이 큰 폭의 또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90K를 돌파해주고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큰 추세가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불스코어 인덱스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불스코어 인덱스는 과거 FTX와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15K 바닥을 찍었던 이때 수준과 불스코어 인덱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의 공포감과 수심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자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 있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10억 달러 USDT를 추가 발행했고 이달에만 총 30억 달러를 공급했다. 누군가는 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준비를 할까? 그리고 실제로 테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저점 매집을 하고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레이시오 채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런 상승장 속에서의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도 과거 상승장 속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스테이블 코인이 축적된 상황이고 이러한 축적이 됐다라는 거 충분히
비트코인 매수 혹은 알트코인 매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유동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 데이터, 오실레이터 모습 또한 과거의 조정장과 비슷했던 저평가 구간까지 지금 접근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눌림목 자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관세가 어느 정도 봉합되고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하방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를 실패하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고 DCA 매집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는 과거부터 지지를 받았던 장기 상승 트렌드 라인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들어왔고 대략적인 구간은 80K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다시금 하방 트렌드 라인을 시도해 줄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76K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하려면 다시금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위로 돌파를 해줌과 동시에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85K 정도까지는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4월 2일 관세 발표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비트코인은 2017년 사이클도 21년 사이클도 마지막 피크 상승을 앞두기 전에 30%에 달하는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마지막 최종 피날레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종 피날레 랠리를 앞두고 최종적인 조정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과 비교하면 2017년은 총 6번의 조정이 나왔고 그 6번 조정 이후에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총 5번의 큰 조정이 있었고 마지막 5번째 조정 이후에 피크를 찍었다. 지금도 총 6번째의 조정입니다. 과거 2017년 사이클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피크를 찍으러 가는 최종 파동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레이스를 많이 달려온 것은 맞고 60% 70% 구간까지 온 것은 맞지만 최종 결승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최종 피날레가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아마 100명 중에 90명, 95명은 시장에 털려 나가면서 시즌 종료를 외치고 퇴출이 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는 소수만이 쟁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소수라는 거 결국에 소수를 선발하는 최종 과정에서 살아남으셔서 마지막 피크 피날레까지 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